과거로부터 쌓여온 시간이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의 도시 진주에 아름다운 문화예술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한아름 담아드리는 담아진주의 아나운서 이소연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지난 4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정책포럼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생활문화의 확장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문화 공동체 구축 방안을 주제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제3회 진주문화관광재단 정책포럼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의 눈과 마음에 담아보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우선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생활문화라는 주제로 우리 이혜진 팀장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광명문화재단에서 왔고요. 광명문화재단에서 전에는 정책기획팀을 맡고 있다가 현재는 지금 바뀌어가지고 지역문화팀장을 맡고 있는 이혜진입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와서 보니까 공간도 되게 멋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김희정 본부장님께서 춘천문화재단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아무래도 재단에 같이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 재단에서 있던 그리고 재단에서 벌어지는 생활문화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 광명은 사실은 문화재단이 2017년에 생겼습니다. 진주가 보니까 2021년에 재단 출범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광명에서 재단이 생기기 전에 한참 전부터 문화기관에서 생활문화 사업을 맡아왔었어요. 그래서 한 11년간 재단 밖의 생활문화 그리고 재단이 출범된 이후에는 이제 재단 안에서의 생활문화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광명은 진주랑 비슷해요. 뭐 물리적으로 비슷하기보다는 인구수나 이런 거에 비하거나 뭐 시설수 도시가 워낙 작기 때문에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32만에서 인구가 많이 줄어 한 28만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업체 같은 경우도 서울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시민문화의 사업장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생활문화에 대한 관심이 밖으로 많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 주거 위주의 단지에 광명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거하시는 분들의 생활문화가 초반부터 좀 많이 주목을 받았고 구로나 금천 같은 경우에서 뭐 노동운동을 하시거나 민주화 운동을 하시던 분이 광명으로 많이 와서 시민단체들이 좀 많이 형성된 상태에서 이제 옛날부터 광명에서 생활문화가 좀 활성화가 돼 있었는데요. 그래서 재단이 생기기 전에도 이미 생활문화 활동에 대한 문화의 집이라는 지금은 생활문화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광명은 생활문화센터가 있던 적은 없고 문화의 집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생활문화가 좀 확산돼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재단이 생겼고 재단이 생기면서 큰 변화가 있죠. 저는 재단 측면에서 생활문화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잖아요.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 출범 초기에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재단이 없다고 해서 그전에 문화사업들이 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잘 하고 계시던 분들이 재단이 생김으로써 예산이 좀 집중되고 왠지 뭐 규모가 커 보이고 그런 거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일들을 좀 다 흡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부감을 있는 사업들에서 생활문화 사업은 그걸 가장 완화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 같은 경우에도 재단 전에 생활문화 사업들이 많이 안 이루어졌던 게 아니고 굉장히 활성화돼서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직전에를 조사를 했을 때 한 500여 개의 동아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의 집이란 2개의 생활문화 공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국도비, 그러니까 사실은 광명시가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많이 한 쪽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도비 같은 걸 생활문화 관련된 사업비를 많이 따서 운영이 활발하게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재단으로 오면서 사실은 재단은 시스템화되고 하는 그 재단들이 대부분 좀 규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공연이나 전시 사업들 중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재단을 설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광명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고 생활문화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성과를 내기 어려운 그리고 좀 지리한 사업 이런 식으로 책봉이 되다가 좀 전환점이 된 거는 그래도 생활문화 사업이 재단 기초의 지역에 있는 문화재단이라면 시민의 접점을 정말 많이 넓혀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신생재단으로 해서 지역사회에 거부감이 있던 거를 시민들이 접점을 많이 넓히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생활문화 사업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게 이제 쉽게 전환되는 거는 좀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래서 이런 거를 차근차근 밟아가고 그리고 재단 내 직원들 경우 같은 경우도 생활문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중요성을 가지고 역량을 같이 고민하는 계기를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는 과정에서 문화도시도 저희도 진주도처럼 문화도시에 도전을 하게 됐고 광명의 자원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희는 내놓을 만한 관광 자원이 큰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오랫동안 시민 사업을 했던 거가 가장 중점이다라는 거에서 문화재단이 생활문화에 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다시 좀 생활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업들로 시민들을 좀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들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면 좋을까 재단에서 생활문화 사업을 잘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업부터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생활문화 현황 조사를 했어요. 사실은 광명 같은 경우도 문화 쪽으로 정책 연구를 한다든가 그런 게 굉장히 드물었는데 용역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재단 직원들이 스스로 해가지고 우리 생활문화 자원들이 광명에 얼마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간들이 분포해 있을까라는 걸 직원 자체 조사하는 기초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생활문화 물론 이제 전국 생활문화 축제 진주에서 개최를 하셨지만 저희 또 문화의 집 협회랑 해가지고 또 생활문화 축제도 개최해보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생활문화 여러 동아리들, 저희도 음악 동아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동아리 조사를 하면 음악 동아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 동아리들이 뭔가 이제 이룰 수 있는 걸 좀 마련하려고 생활악기 오케스트라는 새로운 사업도 마련을 해서 좀 전개를 해봤고요. 그리고 2018년, 19년에는 또 주변의 여러 도시들, 생활문화에서 고민이 많은 도시들과 생활문화 포럼 같은 것도 해서 뭔가 생활문화 쪽으로 좀 파일을 많이 넓혀보려고 여러분들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생활문화 사업 하면은 대부분의 재단들도 그렇고 비유사 기관들도 그렇고 동아리 지원 사업을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저희도 동아리 지원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동아리 사업에서 좀 더 다각화 생활문화의 다양한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민간 공간들 앞에 춘천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민간 공간들을 생활문화 공간, 시민들이 정말 가까운 곳에서 생활문화를 쉽게 누릴 수 있는 거를 같이 고민하는 생활문화 공간을 확산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리고 시민그룹 기획자 과정, 생활문화 사실은 직원들이 재단 직원들이 지역 내에 있는 모든 생활문화를 담당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매개자 과정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속도가 좀 빨리 나진 않아요. 되게 지리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매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고 하는 과정도 순차적으로 만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재단이 만들어졌을 때 쟤네 재단 뭐 하는 애들이지? 그냥 전문가 그룹이네. 전문가 그룹이니까 우리가 먼데 아닌가? 그리고 사업들도 그런 퀄리티 있는 사업들만 하는 공간 아닌가? 우리랑 얘기할 만한 의지를 가지고 있나라고 의심했던 거에서 생활문화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재단도 우리랑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리고 지역사회 여러 시민들과 관계성을 맺는 거다라는 좀 물꼬를 텄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간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공간 활성화 사업에서 저렇게 춘천처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공간, 어떻게 보면 생활문화 센터의 기능을 도자기를 한 데는 도자기 공방인데 도자기 하는 강의실이 하나 더 생긴 거고, 어떤 데는 유리공예를 하는 공간이 생기셔서 공간을 막 발굴하는 거를 2003년 전부터 이제 공간 활성화 사업을 했고, 그런 사업들로 해서 27개 연계된 공간을 발굴되고 이걸 연계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또 그 문체부 생활문화 활성화 우수 사례로 문체부 상도 받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생활문화 사업이 이제 조금씩 중요하다 했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 시와 재단의 중요한 사업이나 구나라고 해서 좀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했지만 문체부 시상도 수상도 했고요. 이런 과정을 재단에서 겪으면서
우리는 생활문화 사업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전환 과정에서 이제는 양적으로 좀 늘리는 것보다는 이런 가치된 연계 공간을 얼마나 넓히느냐, 얼마나 발군의 매개자를 몇 명을 더 늘리느냐, 이런 사업에 치중하기보다는 앞으로는 이분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게 한 거냐,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됐어요. 근데 생활문화라는 게 뭐 이제 뚝딱 사업으로 떨어져서 한 해 하고 하나 끝나고 이런 사업으로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야 될지 한 노력을 좀 더 해보는 걸로 사업을 좀 전환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특히 공간에 있는 기획자들이 사람들을 오는 맞이하는 것도 하지만 27개 기관들이 공간의 기획자를 서로 만나고 자기 공간에 하는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좀 더 나누고 그런 결합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거에 좀 더 사업을 그런 쪽으로 좀 전환하는 걸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생활문화 사업이 안 이루어지는 곳도 없고 전국에서 다 고민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광명도 하나였고, 광명도 처음에는 우리는 준비된 시민이 엄청 많아. 광명은 또 평생학습 도시로 한 99년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배우고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익숙한 시민들이 많이 있어 왔거든요. 근데 이걸 생활문화와 결합해가지고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이렇게 배우기만 계속하고 준비된 시민에서 이제는 좀 더 스스로를 기획하고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민으로 좀 전환하는 생활문화를 좀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앞으로는 그 방향성에 고민을 하고 있고, 재단 직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생활문화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 같은 경우는 뭔가 성장이나 실적이나 되게 드라마틱한 결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나 부담이나 아니면 그거가 하고 있나라는 좀 의심이 들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의심을 버리고 앞으로는 도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좀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들을 좀 더 역량 강화나 생활문화 쪽 네트워크, 직원들을 위한 역량과 네트워크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생활문화 해가지고 옛날에는 단순하게 뭐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 거 지원하는 게 맞아라고 했는데, 이제 생활문화를 통해서 앞에 강윤주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개개인을 발견을 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발견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동아리, 뭐 각각의 공간, 팀을 지원하는 거에서 좀 더 모여서 관계를 맺고 너 정말 좋은 활동하고 있구나. 이 활동이 정말 중요하고 문화적으로 우리 지역을 풍부하게 하고 있다는 좀 발견해 나가는 과정을 어떻게 해갈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면서 이제 재단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생활문화 사업 하는 분들이, 생활문화 기획자라고 하는 분들이 참 혼란스럽고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있는데요. 모두 힘내시고, 그래도 재단 사업 중에서는 시민들에게 가장 사랑받고 있는 기획자는 생활문화를 담당하는 기획자가 아닐까 싶은 생각에 서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시간에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광명문화재단의 이제 초기에서부터 어떻게 시민과의 접점을 잘 만들어낼 것인지, 어떻게 밀착적으로 시민과 만나면서 재단의 지역에서의 어떤 존재감 또는 기여 이런 부분이 가능할지를 이제 고민하면서 생활문화 활동들, 사업들이 활발히 벌어질 수 있도록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시민과의 관계를 만든다기보다는 관계를 일으킨다, 뭐 이런 생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고, 생활문화가 뭐 큰 성과가 나가지고 대단히 뭔가를 이루기보다는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일이다. 그런 부분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토론으로 지역문화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생활문화라는 주제로 성낙경 이사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진주가 작년에 전국 생활문화 축제를 했던 곳이
맞는 것 같아요. 엄청 그 열의가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멀리서 와서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전공을 서양화를 전공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일상에서 그러니까 삶으로 내려온 문화예술, 그러니까 삶예술이라는 지점을 좀 고민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제가 토론 주제로 맡은 생활문화 거점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발제해주신 강주현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역문화진흥법, 문화 기본법을 바탕으로 생활문화지원센터가 지금 전국적 단위로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활문화센터가 만들어질 때 이제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사실 하드웨어를 그러니까 건축하고 공간을 만들고 이러는 하드웨어에 좀 집중되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사업 안에서도 제 발제문에 있는 것처럼 자율과 공존과 소통의 공간이라는 그런 개념을 담고 시작을 했고 그 생활문화센터를 만들면서 마주친 공간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사람들이 만나서 각각의 활동들을 하지만 계속 마주침을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마주친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민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서울에서 2012년에 시작됐던 마을예술 창작소 정책지원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도 지역의 공간들, 거점 공간들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상에서의 문화예술, 그러니까 생활문화라고 단순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일상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마주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해서 진행했던 사업이 정책 사업이었고요.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책을 연구했던 연구자 그리고 내노라 하는 문화예술 쪽에서의 연구 기획자들이 이거 되게 묘하게 성공되고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작동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초창기에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이 문제 어떤 부분이 그 마을예술 창작소가 성공했다고 표현하고 그 마술소가 확산됐을까라는 걸 좀 정리해서 진주에서도 그런 지점을 좀 고민하시면서 거점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예술 창작소는 처음에 서울시에서 정책 사업을 내릴 때 지역의 예술가들의 공간을 사실 집중했어요.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24시간 많이 사용되지 예술가 혼자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쉐어하는 개념으로 처음에 지역 네트워크를 예술가들에게 만드는 공간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초창기 기획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책이 나올 땐 마을성, 자율성, 지속성, 공공성이라는 네 가지 운영 원리를 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시범 사업 지원을 하고 나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각각의 지원받았던 공간들이 만나서 고민을 했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라는 운영자들의 모임이 좀 시작되면서 주도하는 그러니까 정책이 주도됐다기보다는 그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좀 주도하는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술소를 마을예술 창작소 마술소라 부르자. 일상이 마술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마술소라고 표현하자라는 표현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냥 공식적으로 마술소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들은 거기서 마술해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했는데 마을예술 창작소의 줄임말이었고 저희가 저희의 정체성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슬리퍼를 끌고 가는 가장 가까운 골목 안에 있는 내 이웃과 함께 만드는 마을소 공간입니다라는 정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2012-13년에 이 정의를 만들 때 한 가지 더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술가가 마을을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쭉 지나오면서 그 표현은 자연스럽게 그냥 스며들어서 삭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술소는 진행이 됐고요. 처음에는 민간 협력형
그다음에 주민 자유령이라는 표현을 써서 두 가지 형태로 했는데, 민관 협력형이라는 것은 자치구에서 공간을 내고 시에서 3억이라는 큰 비용을 지원하면서 꽤 큰 공간들, 빈 주민센터, 가압장 이런 큰 공간에 지원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2년 정도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은 이제 접습니다. 왜 접냐 하면 시민 주체를, 그 공간을 운영할 수 있는 시민 주체를 찾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리고 주민 자유령이 지속되는데, 주민 자유령은 2년 지원 사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저희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2년 만에 공공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속 가능하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어떻게 지속 가능할 거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저희의 연구를 하고 정책을 냈던 선생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같이 시작을 해요, 운영자들이. 그러면서 이거 기본적으로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문화라는 것이 발동되는데,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한 5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것에 합의가 되고, 그것을 이제 시에서 5년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마련은 이제 그 저희와 함께 했던 정책 연구하셨던 팀에서 제안을 하죠. 연구원에서 마을 공동체 기본법, 공간은 5년 지원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5년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종료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5개 자치구에서 아직도 한 80개 공간들이, 주민 자유령 공간들이 아직도 네트워크 하고 있고, 그 공간이 운영되고 있는 사례고요. 이 사례를 보고 벤치마킹 했다 그러면 좀 불편해하실 수도 있지만, 인천의 청계 오아시스 사업이 제일 먼저 또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사업이 있었고, 문화도시 쪽에서는 아까 얘기하셨던 모두의 살롱 사업도 있었고, 수원의 동행공간 거점 사업도 있었고, 그리고 포항의 삼세판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도시가 아니면서 하고 있는 작년에 시작한 광주의 아트 벙커라는 사업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거점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일으켜내고 관계를 맺고 사고를 좀 치려면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공간을 지원하는 것이 되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그냥 합의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진주는 진주다운 그런 거점 공간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라는 질문에서 제가 진주만의 특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세 가지 공통 원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공간이 만들어질 때 그 지역을 이해하고 있는 주체, 시민이 꼭 있어야 된다, 그 공간에. 그래서 아까 마술소 사례에서 많은 비용이 들었던 민관 협력형이 성공하지 못하고 종료됐던 이유, 그리고 지금 민간 협력형 중에 두 군데, 초창기 두 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한 3년 동안 주민 주체를 만드는데 엄청 고생을 했어요. 금천이 그랬고, 은평 마을예술 창작소 같은 경우는 이미 시민 주체가 단단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 그 주체들이 그 공간을 운영하게 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에서의 주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발견돼야 되고, 그분들이 그 공간의 운영 주체로서 지역 주민들하고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만들면서 그 공간이 운영돼야 된다. 그래야만 그 공간이 지원이 없어지는, 지원 사업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정책 사업도 마찬가지고 한정된 기간에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났을 때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뿌리를 가지고 확산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런 주체가 되게 필요하다. 그래서 마술소 같은 경우는 처음 1년 지원을 받고 나면요, 그 해부터 계속 내부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세요, 이런 얘기를 끊임없이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이 임대하고 개인이 운영했던 작은 공간을 지원하지만, 그 공간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내 개인의 공간이 아니라 이 운영위원회,
그다음에 마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운영하는 공간으로서 그 자세를 변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또 운영자도 그런 생각으로 전환하는 과정들을 좀 계속 공부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다르게 하는 게 그렇게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서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강사와 배우는 사람 내지는 뭐 운영자와 참여자 이런 허들을 좀 없애서 모두가 동등한 관계로 같이 갈 수 있는 구조를 계속 요구하고 또 그렇게 태도를 변화하는 과정들을 설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공간들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거에 되게 중점을 뒀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지역에서 공간들을 운영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공간들이 운영하는 사람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하면서 서로 지지하고 의지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고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서로 배움을 좀 가져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술소도 중간 조직 전체 운영위원회가 됐다가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사단법인 마을예술 네트워크라는 법인을 2017년에 만들면서 이제 법인이 운영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함께 같이 성장하고 새로 이 공간을 공공의 공간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게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도 같이 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그런 역할들을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산이 좀 안정적으로 쭉 될 수 있도록 도우는 것들이 되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세 번째는 현장을 읽어내는 건 좀 약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이 막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의미나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읽어내는 것에 조금 약하다고 한다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연구자들이 지속해서 같이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현장이 의미를 갖고 확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방향을 조금 살짝 틀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구조로 진행하는 게 되게 필요해서 그것들을 그 모니터링 컨설팅을 통해서 현장의 방향을 좀 돕기도 하고 또 현장의 요구 사항들을 행정적으로 어떻게 잘 정리해서 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구조가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예술창작소는 2012년에 만들어지면서 그해 정책을 연구했던 서울연구원이 3년 동안 모니터링 컨설팅을 했고요. 그리고 또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마땅한 근거 마련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 근거 마련을 또 함께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민간 연구자들하고의 그 연구를 계속 했고 시에서 이제 한 5년 지나면서 처음 2012년에 지원받았던 팀이 졸업할 때쯤에 연구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현장에서 오히려 그것들 계속 필요하다.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 이건 뭐 감시가 아니라 상호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을 잡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니 계속 모니터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현장에서 요구하고 그것들이 지속되고 그러니까 2020년 종료될 때까지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주체들이 졸업을 하면서 함께 모니터링을 같이 나가고 전문가로서의 연구 영역에도 같이 들어오고 그런 활동들을 지속하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성장의 포인트였고 지금 지원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이 활동들이 지속되고 거점 역할들을 하는 공간들로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주에서 이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만든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원리를 진주에 맞게 조금 변형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저는 포항 사례 작년에 연구하고 광주 다녀오면서 좀 많이 느꼈던 건 행정에서 초창기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 시민들을 발굴하고 공간을 발굴하고 그분들하고 네트워크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과 함께 이런 공공성을 가진 공간들로서 확산해서 만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실험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생활문화건 어떤 거건 간에 문화예술 정책 사업을 만든다면 최소 5년은 꼭 지속하는 걸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문화라는 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만이 시작되는 시작점인데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건 굉장한 시간과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빨리 하라고 하시네요. 제가 길었나 봐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좀 장기 기획을 가지고 진주에서 같이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공간이 저희가 많이 말하는 생활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기본 틀이 될 것이고, 생활문화 생태계, 우리가 그렇게도 표현하고 문화 안전망이라고도 코로나 이후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가장 기본 틀인데, 그것들을 설계하고 디자인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원리를 좀 많이 고민하시고 진행해 주신다면 진주에서도 멋진 진주다운 공간들이 설계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토론 감사합니다. 마을예술 창작소, 이제 약칭으로 마술소라고 부르는 활동을 10년 이상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술소는 생활 단위 중심의 공간이고 활동의 거점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단위의 생활문화 공간이 있다면 기초 단위의 생활문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동 단위의 생활문화 공간이 있는데, 마술소는 동 단위의 생활문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더 주민 주체의 활동이라던가 어떤 운영에 참여, 이런 부분이 더 보장되고 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지향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광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광역 생활문화 공간이 4곳이 있습니다. 신도림역에 있는 고리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경복궁 옆에 있는 체부 생활문화센터가 있고, 그리고 낙원상가에 있는 낙원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대 앞에 지역에 있는 합정에 있는 서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곳들은 각각의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교 같은 경우에는 청년층을 위한 것으로 특화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방향을 잡고 있고, 체부는 오케스트라, 생활 오케스트라를 특화시켜서 지원하는 이런 방향을 잡고 있고요. 또 낙원 같은 경우에는 악기와 대중음악 쪽으로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또 고리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 폭넓게 좀 잡고 있고요. 거기는 지하철역 안에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역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의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특화된 목적을 가지고 그 광역적 목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판을 까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초 같은 경우에는 구단위, 군단위, 시단위의 이런 사업들을 폭넓게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단위에서는 마술소 같은, 또 모두의 살롱 같은 이런 것들이 생활권 안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고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지속 가능성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모두의 살롱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업주들이 사장님들이 기획자가 돼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고려해 간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시민들과의 관계를 일으키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연결성과, 그리고 그분들이 영위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어떤 제약 없이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 부분도 크지 않나 싶고요. 아까 이제 마술소에 대해서 다 시간 관계상 많이 얘기는 못 하셨지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 문화가 시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아래로부터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성, 자발성, 이런 것이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같이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축제를 통한 생활문화의 확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임승관 대표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우리 다 이를 악물고 한 15분 더 버티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약간 결이 좀 달라요. 지금까지는 생활문화나 생활예술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무엇을 지원하면 잘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쭉 들으셨어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그걸 왜 지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경제나 재정이 되게 어려워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생활예술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설명하는 수준, 명분이 깎일 만한 정도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인천도 생활문화팀 없어졌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비슷한 생활체육은 지금 68년도인가 그때 생겨서 생활체육은 예산이 깎인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거기 명분은 뭔지 아세요? 체력은 국력. 국가를 유지하는 펀더멘탈이 생활체육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활예술을 생활문화를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제일 높은 수준의 명분이 여가생활입니다. 비생산적인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여가생활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는 기지부 입장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면 좋은 거 나도 안다. 근데 지금 봐라, 지금 난리다. 다음에 하자. 그럼 우리 와야 돼요. 정말 그 정도인가 생활문화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거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경제 규모가 저렇게 되게 높아요. 근데 쭉 사진을 붙인 이유는 우리 빼놓고 세계 경제대국 10위에 올라갈 이유가 다 있어요. 그죠? 이상한 거는 우리만 없어요. 이유가. 제국 경험도 없고요. 침략한 경험도 없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 근거 없이 우리가 10위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저 얘기는 다시 말하면 진짜 못 빠지게 노력한 거예요. 몸으로 다 때운 겁니다. 공부 애들 가리키고요. 야근하고 철야해서 몸 갈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이 선진국이 됐어요. 그거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자살률은 지금 제가 알기로 20년 가까이 1위를 놓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힘들고 아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그거 아직 소득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소득 하위 10%랑 고소득 하위 10%랑 자살률 증가율은 같습니다. 즉 이거는 경제적인 결핍, 물질적인 부족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연동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접근인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반도 안 된다고 해요. 신자유주의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거기에서는 사람을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냉혈동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어떤 공감 때문에 내 이익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게 그게 당연한 거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이게 이제 OECD에서 그런 분야별로 한번 부문별로 통계를 내봤는데 교육 수준, 직업, 안전, 주거 환경, 시민 참여 다 높아요. 제가 놀랬던 거는 맨 마지막에 있는 공동체 지수예요. 왜 놀랬냐면 몇 년 전에 광화문 촛불 집회할 때 굉장히 많이 와서 전 세계가 놀랬잖아요. 근데 공동체 지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기 혼자 간 거예요. 커뮤니티에서 간 게 아니라 기키와 친구 한 2명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된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뭘 하냐고 물어봤어요. 이게 서울 데이트하긴 한데 주말에 시간이 되거나 여건이 되면 뭐 하고 싶으세요? 압도적인 1위가 여행이에요. 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생각나서 한 게 아니라
지겹게 반복되고 무료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미로 여행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람한테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실제로 주말에 하고 계신 게 뭡니까? 1위가 TV 시청이고 가사 일이고 휴식이에요. 저 세 가지 공통점에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서 텔레비 본 적 없잖아요. 그건 옛날이잖아요. 그죠? 즉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 만나는 게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점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구도 줄고 있는데, 저는 인구 주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건데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고요. 그중에 60세 이상 비중이 이제 50%가 넘어서 6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그러면 젊은 세대가 멋있게 라이프 스타일 이렇게 하는 걸 이미지를 떠올려요. 그 이미지 광고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70대 노인들이 혼자 계신 거예요. 사회적 고립도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남한테 더 이상 보탬이 되지 않고 누구도 나한테 와서 뭘 물어보지 않는, 그게 이제 고립감이라든가 무기력인데, 이게 연령대에 따라서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30대에서 49세에서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해서 50대 이상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이 무기력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고 해요. 이게 계속 연동돼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고독사 발생 현황을 봤는데 나이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건 맞는데,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그 중에 여성의 비율이에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낮죠. 남자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성의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이거는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부모님 생각하시면 아는데 어머님은 일정이 많죠. 매주 백화점도 가고 문화센터도 가고 뭐 곤드레밥 먹으러도 가고 계속 가죠. 근데 아버님은 안 가죠. 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전 세계에서 1등으로 산업사회를 돌파해 오면서 일하는 게 몸에 뱉고 노는 거를 죄악시했기 때문에 놀 줄 모르는 거예요. 친구도 없고. 그래서 돈도 있고 여유도 있어요. 근데 나가서 노는 걸 몰라요. 즉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엄마보다는. 그래서 훨씬 자살률이 높습니다. 남자가 70대 이상은. 즉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는 되게 그 산업사회를 1등으로 졸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자가 깊어졌어요. 이 표는 뭐냐면 되게 많은 나라한테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다들 뭐라 그러냐면 가족, 그 다음에 동료, 친구 이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만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질적 부라고. 그게 가족보다 앞서 있어요. 이것도 산업사회를 우수하게 졸업한 그 관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이래가 아니라 이게 역사적 맥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책과 무관하게 소속되려고, 그래서 또래를 만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소속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잖아요. 그래서 전보단 덜 외로워요. 그 대신 내가 소속감을 통해서 또 사회적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어요. 혼자는 이거를 할 수 없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내가 혼자 할 수 없는 일도 하잖아요. 그래서 효능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좀 더 살맛이 난다거나 삶의 질이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문턱이 가장 낮은 생활문화 장르에 그렇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렵건 많건 간에 이 생활문화 동아리들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건 전국적인 상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 생활문화 커뮤니티라든가 정책을 계속 지원 지지하는데,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모든 공동체는 다 긍정적이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이타적인 것도 있고 배타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잘 되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의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높은 결속력과 충성도를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도 안 한 혼자 있는 것보다는 효과는 충분히 있어요.
지금 옆에 청소년 관련 행복 지수인데 가운데 지금 안 보여 이렇게 안 보이게 된 거는 이게 지금 PDF로 전환을 해서 애니메이션이 안 돼서 그런 건데 저기 어떤 그래프가 있냐면요. 원래는 맨 오른쪽처럼 한국에 사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아요. 평균 이하인데 그 중에서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은 평균 이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혼자 고민이 있거나 했을 때 이거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마당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동아리인 거예요. 여기선 성적 가지고 질투시키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훨씬 더 많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아리가 아까 제가 긍정적이진 않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집단에 내가 너무 올인하다 보면 그 집단의 목표가 나의 목표와 일치되는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그 단체를 대변하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도 이거 되게 심한 경우인데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조직보다 다른 단체보다 우리가 우월해라고 하는 그런 소속감을 강조하다 보니까 되게 배타성이 커지고 약간 혐오하는 현상도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나 진영적으로나 이런 이데올로기 갈등이 되게 심한 경우가 되게 있었잖아요. 몇 년 동안. 이거 다 이 집단주의에서 키워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 내가 더 비판을 하거나 더 세게 할수록 그 집단에서 나를 더 옹호하거나 더 지원하요. 그래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개인이나 사회 조직이 심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어떤 손실이 되거나 불안하게 되면 일단 본능적으로 새로운 거를 배척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를 단순하게 판단하려고 하고 나를 뭐라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나로 규정하게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다. 그리고 차별은 더욱 강화되고 변화도 저항감이 커진다. 이런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우리가 지금 점점 현대화되면서 늘어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활문화 공동체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명분을 잘 찾아서 지원 방향을 바꾸면 저는 기재부를 설득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단적인, 배타적인 집단적인 그리고 어떤 통합을 깨는 그런 커뮤니티에서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의 진영에 너무 몰입해가지고 거기에서 내가 과격하게 행동하는 거, 어쨌든 이런 단점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는 거예요. 나는 여기도 속해 있지만 여기도 속해 있고 여기도 속해 있어. 나는 주민자치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뜨개질 동아리 멤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합창단 동아리도 해. 이렇게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에 매몰돼 가지고 내가 편향되는 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생활문화가 확산이 되고 이것이 늘어나면 훨씬 더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활문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그런 긍정성을 담보할 수 있냐? 여기 짧게 있는 것처럼 생활문화 활동은 일단 첫 번째 경쟁하지 않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조직과 다르게, 그렇죠? 그 다음에 접근하는데 부담이 없어요. 뭐를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야 들어오는 다른 조직과 달라요. 그리고 나랑 같은 취향, 나랑 같은 걸 배우려고 오는 사람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의 동일성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서로 어떤 성향인지 알아채게 돼요. 그리고 서로 존중하다 보니까 다양성과 개성이 존중됩니다. 이것이 생활문화 이런 커뮤니티에서 더 극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그 외의 사회 활동에서 그 반대 모습이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행동 경제학이라고 있어요. 아까 인간은 이기적이야. 그래서 자기 이득을 위해서는 되게 냉혈해, 냉혹해라고 했는데 그 반대 경제 이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 통첩 같은 게임 이론을 보면 반복적인 대면 관계만으로도 이타적인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게 많이 밝혀졌어요. 근데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어떤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대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도 효과도 여기서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담 없는 그런 생활문화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일단은 바람직한 일보다 내가 바라는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요. 좋은 일보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혼자 있으면서 혹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불편함, 결여감, 그다음에 고통 이런 것들을 숙명으로 그냥 다 이렇지 뭐라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을 동력을 삼아서 여기서 막 그걸 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원래 그러지 않은 사람인데 동아리에서 생일 파티 하면은 약간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축제를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시너지를 만들어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요, 보통 담당자들이 하는 고충이 이거예요. 축제 참가하는 동아리들이 주인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이런 불만이 있죠. 그 다음에 앞에 공연한 사람이 집에 가니까 맨 마지막에 공연한 사람들이 관객이 없는 것도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축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아마추어 축제라고 소위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올까라고 하는 걱정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주관이나 주체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는 그 많은 동아리들은 관객입니다. 관객이나 참가자. 이래가지고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없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시민주도 문화정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책적 요구와 경험 지식을 갖고 있는, 즉 이해 당사자들, 축제에 참여하는 그 당사자들이 그 축제를 기획하고 형성하고 무엇을 할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같이 수행을 해보고 무엇을 빠뜨렸는지 평가를 해서 내년에 보완해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이게 시민주도 문화정책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축제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져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거를 한번 인천 사례를 통해서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7년 전이에요. 처음으로 인천에서 생활문화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개가 넘는 광역 단위의 생활축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시민사회단체랑 이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전권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안 해본 거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특징은 이거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동아리들은 3번의 워크숍에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아이고 안 되겠다, 저것 때문에 못하겠네. 그러면 무대에 못 섰어요. 참여하는 이유는 첫 번째 워크숍, 두 번째 워크숍을 통해서 이 축제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배할지, 어디서 할지, 이런 것들을 워크숍을 통해서 다 같이 정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세요. 그거는 기획 전문가들이나 베테랑들이 있어서 금방금방 되는데 그걸 굳이 모아놓고 그렇게 물어봤습니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정보가 공유가 되면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느낄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이 예산이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분배되는지, 그리고 이 축제는 계속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정보가 없이 나는 그냥 시간 배정만 받아가지고 그때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만 하고 가는 사람으로 내가 참여했어 그 축제에 라고 했을 때는 그 축제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방식을 택했던 거고,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9월에 하는 행사를 4월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월부터 모였어요. 4월부터 그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속도에 맞게 쭉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사람들 거기 그 참여했던 그 동아리들이 많이 질적으로 혹은 서로 관계에 대해서 되게 높은 수준의 성취감을 느꼈는데, 이거는 개입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를 시장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건데 뭐냐면, 우리가 축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사품 매출이나 관객을 유치하는 이벤트 기획 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섭외해서 무대에 세우는 공연 행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처음 기획부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만들어 나가면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그 축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잖아요. 이거를 참여형 축제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 이벤트 행사,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축제를 좀 구분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효과, 그다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런 명분으로 생활문화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정책이 명분을 가지고 힘있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혹시 단상에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상호 토론을 좀 하실 만한 내용이 있으실까요? 뭐 궁금하신 부분이라든가. 예. 서로 활동을 또 존중하는 건 알지만 그래도 예. 혹시 더 좀 의견이 있으시면 예. 네. 저는 여기 나와 계신 그 임승관 대표님이 인천의 문화바람이라는 그러니까 동아리들의 연합회, 동아리들의 민간 조직체로 활동을 하실 때부터 계속 그 꾸준히 뭐 제가 그에 관련된 연구도 하고 하는 식으로 팔로잉을 해왔었는데 코로나 전후가 생활문화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직후에는 어쨌든 오프라인으로 모이던 생활문화 공동체,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시거나 하던 분들이 완벽하게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에도 회복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일시적이라고 생각했던 줌으로 하는 온라인 활동들이 여전히 이어지는 경향성이 좀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항상 임승관 대표님이 약간 생활문화를 정책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결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생활문화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게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을 입안하시거나 이제 실행하시거나 하는 분들은 이게 사람의 마음 속까지 참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자기 속도 들여다볼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보통 문화재단에 계시고 이렇게 바쁘시니까. 그래서 저는 인천의 경우에 코로나 전후의 상황,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오프라인으로 다시 모이는 회복성이 좀 이른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이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그에 대한 지금 현황은 어떻고 그에 대한 일종의 솔루션, 뭐 해결책 이런 게 인천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그 코로나 시기에 공공 문화시설이 다 락다운이 됐었잖아요. 폭력적으로 문을 닫았어요. 근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문화공간은 열었죠. 오히려 왜냐하면 규제 틀 안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나마 그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미팅을 이루어지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이렇게 공공기관에서는 못 만났었는데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간에서는 만날 수 있었다. 어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로 못 만나는 거는 이제 장르마다 좀 달라요. 이렇게 입김을 불어야 되는 동아리는 거의 못 만났었고요. 그나마 그림을 그리는 데는 마스크 쓰고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때 두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 외로운 사람들이 다 우르르 뭐 동아리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막 친하게 웃고 지내다가 잠깐 멈춰 보니까 그때의 내가 객관화된 거예요. 아, 이게 사실 되게 소중한 거였었구나라고 하는 각성들이 좀 많이 일어났어요. 인천만이 아닐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그 후에는 오히려 더 진지하게 이 동아리들을 대하는 태도들이 성숙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 하나에 상처 준다거나 아니면 뭐 각자의 성격마다 이렇게 다양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진중해졌어요. 진지해지고 이 사람이 되게 소중하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인식된 것 같습니다. 네, 춘천의 사례도 같은 질문의 맥락에서 조금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는 모두가 맡고 있는 이 사회적 재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상을 멈추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멈춰졌을 때 위기감이 더 고조된다라는 걸 오히려 막 절실하게 경험하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얘기한 대로 이제 공공의 공간들은 닫혔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에서 4명 혹은 6명이라는 국가적 지침은 지키면서도 저희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만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재단과 민간이 연합해서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문화, 그러니까 만나고 문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이나 활동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게 좀 살아있다. 그래도 내가 보호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좀 귀한 경험이 되어서 오히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했던 것 중에는 하루라도 뭐 예술이 없는 살아봐 뭐 이런 프로젝트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모두가 함께 겪는 그 공공의 그러니까 예술의 중요함 혹은 문화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사업들 중에 대학 청년들 혹은 뭐 관련한 어떤 그룹들과 같이 이제 경험한 시민 문화들 참가자들의 인터뷰를 받는 일들을 해보면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랐고 뭐 그냥 하게 됐는데 결국은 누구를 만나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됐다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간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걸 책자로 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경험한 것들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들으면서 내가 갖게 되는 또 동기 이런 게 되게 넓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좀 남는 거 그리고 이제 포럼이라든가 어떤 이런 자리에서 시민들 스스로가 고백하게 하는 거 자기가 경험한 바를 고백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후에 포럼이라든가 어떤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얘기 외에 시민 스스로가 이 포럼 패널 혹은 자기 고백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서 그 전달력이 굉장히 높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효능감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경험한 것,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한마디만 더 붙여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회도 아닌데. 저는 코로나가 기본적으로 생활 문화와 돌봄이라는 키워드를 연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뭐 기타 동호회라든가 모든 그곳에서 내가 나눈 것이 어떤 예술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정서적인 위로를 받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구나. 그래서 그 자리가 딱 끝나니까 내가 너무 힘들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도 저는 코비드-19 같은 것이 또 언제 올지 모른다. 또 우리가 대면 접촉이라는 걸 피해야 되는 어떤 시기가 올 수 있다. 일때 생활문화는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정서적인 커넥션을 만드는 데 중요한 거라면 그 시기에 우리는 생활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지? 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 게 공공기관의 지금의 시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돌봄이라는 관점에서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온라인 뭐 줌이라든가 여러 형태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비대면 그러니까 기술적인 발전을 어떻게 생활문화가 이용해서 그런 사회적 재난 상황이 다시 발생했을 때 혹은 사회적 재난이 아니라도 이미 고립되어 계신 분들을 돌볼 때 생활문화가 어떤 방향을 취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공공기관이 지금 아주 치열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갑자기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임승환 대표님의 토론문 중에 아까 잠깐 얘기 나오기도 했었는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삶에 지쳐서 좌절할 때 어떻게 다시 자신이 그것을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회복 탄력성 연구를 한 내용 중에 어느 섬을 추적 조사를 해서 불우한 환경이지만 나중에 자신이 성공했다,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를 살펴봤는데 몇천 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 얘기를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은 꼭 있었다는 거죠. 예. 그만큼 불우하고 우울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어가면서 삶의 고삐를 붙잡고 계속 이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뭐 코로나 경우도 엄청난 좌절의 시기였는데 이 부분에서 생활문화가 그런 사람들의 회복 탄력을 높일 수 있고 또 함께 이어주는 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기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고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어제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습니다. 잘 아시는 어른 김장하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셨지만 장학금 주면 그만이지 뭘 공부하라고 뭘 얘기를 해. 주면 그만이지 에서부터 여러 가지 숨은 노력들을 많이 하셨는데 또 그중에 형평운동, 진주의 형평운동 100 정도 사람이다라는 형평운동에 또 엄청난 후원도 하시고 또 회장도 하시고 하셔서 사실 오늘 많은 얘기들 나온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거는 문화 민주주의입니다. 예, 민주주의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 민주주의가 사라지면 생활 문화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민주주의로 문화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생각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걸 지켜가는 방식으로 생활 문화를 풀어 가시는 게 그래서 생활 문화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공평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가 가지고 있는 형평의 역사와 생활 문화의 문화 민주주의가 큰 맥을 닿고 있다, 맥이 닿아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진주시에 이제 감사를 드리고 진주의 생활 문화가 번창해서 정말 행복감 넘치는 우리 진주 시민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주에서의 생활문화 확장 가능성과 방향 모색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지역과 재단 그리고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 정책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처럼 앞으로도 진주문화관광재단과 함께하는 다양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마진주의 아나운서 이소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